이제 두 번째 갑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 자, 근데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노동자라는 말에 일단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배우고 있으실 텐데 그 아파트 중세, 고대, 중세 이때쯤에는 노동자란 말이 나옵니까? 일반 사람들 뭐라 불러? 대표적인 피지배 계층은 뭐라 불러? 지배를 받는 층을 뭐라 불러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 농민, 농노 이렇게 나오잖아. 농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노동자들은요? 그렇지. 넓은 뜻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불러요. 이해되셔요? 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배우고 있을 때는 노동자란 말이 안 나와?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장이 생기게 된 계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공장이 생기게 된 계기가 뭐야?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로 인클루즈 운동 같은 게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왔고요. 그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로 변화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생기게 됐다는 걸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권리보호부터 보시면 첫 번째 배경. 이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일단 노동자층이 생기는 것부터 이야기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노동 계층 또는 계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계급. 여러분들 계급이라고 부르는 게 뭐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이야기하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자기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급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 즉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이 비슷할까 완전히 다를까? 완전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즉 여러분들도 학생 계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좋고요. 오늘 학교 일찍 끝난다고 하면 좋고요. 그런 것들처럼 내일 모레 쪽지 시험 본다고 하면 싫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가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은 비슷한 일을 하고요. 비슷한 재산을 갖고 있고요. 비슷하게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내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부분도 같이 비슷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셔요?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보호로 전개가 되냐? 첫 번째, 노동 조합을 결성합니다. 두 번째, 정당이 등장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동자당,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국제 노동기구 ILO라는 것이 설립되게 됩니다. 일단 노동조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우리는 노조라고 불러요. 노조. 노조. 자, 내가 사장이야. 넌 뭐야? 직원이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쓰고 너를 고용을 했어.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이 적어 많아? 10만 원이 많아요? 하루 18시간 일을 하는데 적겠죠. 날 찾아와. 날 찾아와서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 난 뭐라고 반응을 할 것 같아? 싫어. 그냥 사라져. 너 이제부터 해고야 라고 말해. 왜? 너 말고 일할 사람 줄 섰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노동자 계층은요 도시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고요, 돈을 많이 못 받고요, 일은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했죠.
그러다 보니 광짝 같은 데서 하룻밤을 자거나 더 그것도 없으면 밧줄 같은 데 매달려서 잠을 잔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그냥 너 가버려. 해고야. 라고 보내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를 찾아와요. 사장님, 저희 월급 10,000원씩만 올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다 사라져버려. 내가 니네 다 필요 없어. 니네 말고 일할 사람 많아. 라고 하기에는 한 번에 다 잘라버리면 공장이 운영이 안 되겠죠. 공장이 운영이 안 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찾아오면 10,000원씩은 못 올려주더라도 내가 5,000원 올려줄게. 내가 연말에 신경 써줄게. 알지? 믿지?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 해줄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노조 한번 봤고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동적으로 이제 권리를 찾아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이 시기에 원래 조금 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돈 말고 또? 땅을 가진 사람들, 지주층이 기득권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재빠르게 지주층에서 자본가, 즉 공장을 가진 자본가 계층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이 성장하는 자본가 계층을 보면서 지주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의 위치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겠지. 이 자본가들은요,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아가고요, 성장하고 있었는데 지주층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의 권리를 올려주면 자본가들 계층에서 좀 더 성장을 멈출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만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노조 결성을 하고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당이 등장합니다. 영국에는 노동자당, 독일에는 사회민주당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사회주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같은 것도 설립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국가별로 좀 다르니 잘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독일, 두 번째 영국, 세 번째 미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에서는요, 재해 보험법, 그 다음에 질병 보험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질병보험법과 재해보험법입니다. 자, 내가 이제 직원이야. 너가 뭐야 이제? 사장이야, 사장. 한 번씩 바꿔서 해야지. 내가 일을 하다가 손목이 덜컹 잘렸어. 널 찾아갑니다. 사장님, 저 손목이 잘렸어요. 어떡하죠? 병원에 가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출근할까요, 말까요? 출근해요? 손목 다 나오고 나서 출근해요? 정말 좋으신 사장님입니다. 정말 좋으신 사장님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내 손목이 잘려갖고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집 가. 난 손목도 잘리고 뭐도 잘려. 일도 잘리게 되는 거지. 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난 손 잘린 손으로 이 왼손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리는 거야. 근데 이런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이런 재해보험법, 또는 아팠을 때 좀 더 케어 받을 수 있는 질병보험법 같은 게 생긴다는 거야. 뭐에 영향이냐 하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이다. 알아두시고요. 영국에는요, 공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공장법은요, 아동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제한해요. 여성과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함이야,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보호의 목적이지. 봐봐. 16시간, 18시간 일을 시켜요. 애들이 과로사로 20살쯤 되거나 20살 조금 넘거나 어쨌든 그쯤에 다 죽어버려. 과로사로. 그리고 특히 탄광 같은 데는 여성과 아동을 많이 보냈단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금지돼 있어. 여성과 아동의 탄광 노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성과 아동은 상대적으로 성인 남성에 비해서 작죠. 작다 보니까 갱도를 작게 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작게 펴도 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얘를 밀어 넣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하자라고 하는 공장법이야. 즉 공장에서 야성과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왜 너무 오래 일 시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미국에서는요. 사회보장법과 와그너법이라는 게 생겨요. 사회보장법은 실업자와 노인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업자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뭐 연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거야. 와그너법 뭐냐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들이 단결할 수 있는 거야. 노조를 만들 수 있고요. 노조의 대표가 나와 협상을 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지.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됐겠니? 올라가지. 이게 뭐의 영향이냐면 뉴딜 정책. 뉴딜 정책에 영향이었다. 물론 와그너법은 저 내용 말고도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최대 노동시간이라든지 이것들을 설정하고요. 부당해고 같은 것들,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증가하는 거지. 즉 단결권, 여러분들이 노조를 만들고요. 다 같이 가서 사장님! 저희의 월급 5,000원, 10,000원 올려주십시오 했을 때는 나도 쉽게 너희들을 잘라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교과서 한번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군수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 그 다음에 각국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에 각국의 여러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까 봤죠? 이런 독일, 영국, 미국에서. 그 결과 국가별로 노인연금, 무료급식, 가족수당, 국민건강보험, 최저임금제 등 사회보장 정책이 실시되고요.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뉴딜 정책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토요 휴무제도 정착. 그래서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서 과격한 성격에서 온건한 방향으로 과격 변화해 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전보다 늘어난 여가 시간에 소비가 늘어나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업 끝!